이코노미 톡 오늘은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 모시고 시장 얘기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이경민 부장 모시고 말씀 들어볼 수 있게 됐고요. 모시기 이제 말씀 들으기 전에 잠깐 그래도 시장 봐야죠. 상승폭은 사실은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0.3%, 코스닥 0.1%대까지 내려왔고요. 수급은 여전히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다 팔고 있고 개인이 오늘 뭐 현선물 다 사고 있고 기관은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조금 팔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환율은 1,442원 정도, 어제도 조금 더 올랐고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오늘 부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타이밍에 참 부장님 같은 분들의 네. 말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데 오늘 마침 잘 오셔서 네. 시장 상황을 사실은 어제 질문지 준비할 때는 뭐 어제는 떨어졌으니까 네. 오늘 뭐 이틀 연속 조정이다. 오늘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시장 출발 상황을 이제 보시고 나서 또 부장님 생각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됩니까? 대세 상승이 무너지지 않는 과정에서 좀 단기 과열 그리고 상승 피로가 누적된 데 따른 되돌림이 좀 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추세 반전이냐, 뭐 이틀 하락 가지고 뭐 그걸 판단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추세 반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또는 2027년까지 이익이 증가하는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등락은 있어도 또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차트가 맞습니다. 쭉 우상향이라 네, 이거잖아요. 네, 우상향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9월, 10월 두 달 동안 거의 조정 없이 올라온 거잖아요. 1,000포인트 올랐어요. 네, 1000포인트가 뭐 다이렉트로 올라왔죠. 이런 그림들이 좀 나타났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반도체 실적 전망이 거의 3개월 동안에 거의 2배 가까이 레벨업 되면서 밸류에이션이나 과열 부담, 가격 부담을 뭐 극복하고 뭐 압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네. 그런데 전자와 닉스의 실적이 공개된 이후 실적 상향 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 네. 실적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나 가격 부담이 있는 것들을 압도했던 이익 전망 상향 조정 흐름들이 좀 정체되게 된다면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강하게 전개되었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된다면 오늘도 장 초반 흐름들을 보시면은 4,111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4,030대까지 내려왔죠. 뭐 순식간에만 50포인트, 100포인트가 움직이는 상황인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뭐 한두 달 정도는 상방 압력보다는 좀 하방 압력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진입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베이스를 이제 장이 꺾인 게 아니야. 네. 이거는 반드시 맞습니다. 놓치지 말고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굳이 뭐 종목을 따지자면 뭐 그동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어서 수익이 좀 나셨던 분들은 아유 큰일 났다 해서 파실 게 아니라 네. 무조건 그냥 딱 갖고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투자자들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예, 예. 네. 뭐 샀다 팔았다를 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았다가 9만 원에 사실 수 있는 분들은 팔았다 사줬다 하셔도 돼요. 아이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쉽지 않으신 분들은 네. 좀 기다리시면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세 상승이 이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또 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조정을 좀 큰 흐름에서 비중 확대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도 좀 이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가 최근에 저도 뭐 방송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텔레그램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네. 블로그 같은 거 열심히 보는데 그 투자 대가들의 얘기들이 요즘 같은 때 많이 네. 올라오더라고요. 장이 급하게 빠지니까. 되게 그거더라고요. 그냥 갖고 있으라고. 네. 자꾸 사고 팔고 하면은 나중에 그 소매하는 복리 이거를 네.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녹는다고. 근데 다들 아쉬워하시는 게 맞죠. 그죠? 내가 이때 팔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그게 가능하신 분들이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렇죠. 그게 쉽지 않으신 분들 또는 내가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잘 안 하셔보셨던 분들은 대세 상승 국면이라는 것들을 좀 신뢰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 대세상승면이라는 말씀을 무게를 둬야 되는 게 이럴 때는 그냥 사실은 그냥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 나중에 보면 수익률이 네. 꽤 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뭐 매년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쩌다 한번 맞습니다. 또 큰 시장이 온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는 마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너무 과한 사고 파는 거 이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부장님께서 네.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디테일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중요한 거는 수급인데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외국인이 최근에 수급을 보면 최근에 개인이 뭐 5조 샀다 이렇게 나왔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 5조를 판 게 누군가 있는데 그게 외국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외국인은 그동안에 9, 10월 두 달간의 1000포인트 상승을 이끌고 왔던 게 외국인인데 그럼 이제 쉬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탈은 아니고. 이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외국인은 시그널링 효과를 여러 번 줬어요. 시그널링 효과라는 게 뭐예요? 나 팔고 있다. 나 더 안 산다. 라는 시그널을 많이 줬거든요. 네. 일단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10월 13일 이후 외국인은 매도 우위였습니다. 10월 13일 이후에. 예. 그러다가 11월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매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선물 시장에서 보시면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조 9천억을 팔았습니다. 선물에서. 네, 선물에서 매도를 구축해놨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워낙 약세 국면에서 반도체 중심으로 대규모 들어왔던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가격 부담이나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라서 조금씩 좀 리스크 관리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차익 매물 정도가 출회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율이 1,450원에 근접하면서 좀 불안정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부담은 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또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을 거의 근접했어요.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일단 뭐 추세 이탈이라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많이 샀던 데 따른 일부 차익 실현 심리, 특히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수익률을 확정하고 싶은 심리들이 그렇죠, 좀 그것도 시장에 있겠죠.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연말 분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다시금 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이탈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월가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네. 원인을 찾는 해석들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좀 공감이 갔던 게 지금 미국에서 이게 이제 그 조정의 일부 조금 뭐 이유도 됐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단기 유동성 시장에 뭐 약간의 뭐 위기 경고음 뭐 등등등.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금이 좀 유동성이 좀 부족하니까 뭐 땡기기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뭐 사실 모르는 건데 뭐 외국인이 국내적인 이유 말고 나라 밖에서의 어떤 이유들 때문에 자금을 좀 빼거나 좀 줄이거나 뭐 이런 여지도 좀 있습니까? 뭐 일단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또 재밌는 게 시장이 좋을 때는 맞아요. 네, 은행 단기 자금 시장이 위험해 그러면은 QE 할 거니까 그러면서 막 올라갔죠. 그런 거거든요. 네, 막 올라갔다가 이제는 좀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위기야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봤던 것은 10월 중순부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과열, 밸류에이션 그리고 버블 논란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피 입장에서 본다면 4,000선을 넘어서면서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12개월 선행 EPS가 급등을 하긴 했지만 PBR 측면에서는 너무 과한 2021년 고점을 넘어섰어요. PBR이. PBR 고점으로 네. 그런 것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더 올라가더라도 욕심내지 않는 구간까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11월 초부터 불거졌던 것이 빅테크 버블, 과열 논란 이런 것들로 인한 급락 뭐 실적이 잘 나와도 뭐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내는 그림들 여기다가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경제 지표들이 좀 견고하게 나오니까 채권물에 좀 반등하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빅테크, AI 관련된 종목들에 좀 차익 매물을 좀 자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정에 대한 얘기는 이미 부장님이 여러 차례 예고를 하셨고 조정의 시기를 뭐 맞출 수는 없지만 오르긴 올 거다라는 거였고 그 사실 4천이라는 것도 원래 말씀하셨을 때는 올해 연내 이렇게까지 우리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랬고요. 그래서 되긴 되겠지. 근데 뭐 내년 초 정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게 갑자기 그냥 뭐 되니까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뭐 국내외 악재들 보면 새로운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많이 오른 것에 따른 부담을 시장이 느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딱 되겠네요.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측면이나 실적적인 측면에서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좀 과열까지 끌어올렸던 심리와 수급이 좀 변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좀 변동성이 좀 커졌다.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이게 무슨 실적이 꺾이거나 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빅테크 종목들이 과열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실적은 계속적으로 잘 나왔고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캐펙스 투자라든지 AI 투자는 계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들을 하고 네. 있으니까 방향성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개인입니다. 네. 사실은 저는 어제 문득 그 오후에 네. 그 SK하이닉스가 살짝 네. 봉 자체는 양봉으로 네, 전환을 맞습니다. 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이렇게 다시 살짝 마이너스로 좀 마감을 네. 했습니다만 그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2000년도 팬데믹 때죠. 2020년도 그때 그 중반이었습니까? 왜 그 외국인들 엄청나게 팔 때 개인들이 계속 맞았죠. 사바들 끌고 네, 올라갔던 네. 그 장이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여부는 좀 시간이 지나게 맞습니다. 됐습니다만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저렇게 이탈을 예전 같은 외국인들이 저렇게 뭐 이틀 동안 5조 팔았다 그러면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네. 텐데 시장 분위기가 뭐 큰일 났네 이런 분위기는 또 아닌 거 네. 보면 또 공인예탁금이 86조인가 네.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빠지고 기관이 팔아도 결국 그걸 개인들이 다 하면서 결국 지수가 꾸준히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연속성이 중요하겠죠. 예.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유동성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외국인이 매도하는 강도, 그동안 샀던 규모 대비 매도하는 강도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사는 강도가 뭐가 더 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아직은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잘 받아내시고 잘 버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네. 너무 위쪽으로 좀 쏘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 가격대에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네.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조기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 코로나 때도 그랬죠. 네, 3,200에서 3,400까지는 끌어올렸는데 그다음부터는 2년 동안 쉬었거든요. 그런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은 어느 정도 건전한 조정 이후에 새로운 상승 추세를 걷는 과정에서 그때 그러니까 조정받는 과정에서 잘 모아놓으셨다면 그걸 들고 좀 버티시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위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조정받을 때마다 사자라는 컨셉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개인들의 본격적인 국장 유입 이것도 아직은 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릅니까? 뭐 일단은 조정시 비중 확대 움직임은 확실하게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들어오고자 할 의지는 많고 대기성 자금은 많다라는 게 확인된 거죠. 그런데 이게 다시금 추세 반전을 했을 때 상승 추세를 재개했을 때 얼만큼 들어올지 그리고 그때 샀던 것들을 얼만큼 지킬 수 있을지 그렇죠. 보통 보면은 또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사셨다가 좀 반등을 어느 정도 하면 또 다 사셔요. 팔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또 외국인이 받아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일단은 대기성 자금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기성 자금이라는 꼭 국장에 투자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보면은 한국 증시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망했던 것은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많았던 그렇죠. 거죠. 네. 근데 다행히 24년, 25년, 26년, 27년 4년 연속 이익이 증익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고 이런 방향성 자체가 앞으로 2년까지 괜찮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최근 글로벌 증시 대비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살아나고 신뢰감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정말 이제 개인들이 물론 이제 해외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맞습니다. 국내 투자 100% 하는 게 네, 꼭 네,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메인은 이제 국장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더 국내 유동성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 딱 그 말씀을 하셔서 드는 생각이 이번 주에 되게 화제가 됐던 게요. 반도체 관련돼서 SK증권의 리포트였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얘기죠. 이제는 자산 기준, 그러니까 PBR 기준이 아니라 PER 기준으로 이제 밸류를 평가해야 될 타이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TSMC 뭐 사례도 들고 했는데 이 결국은 저는 이게 물론 이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시클리컬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시클리컬 이제 맞습니다. 업종인 반도체가 만약에 PBR이 아니라 그러니까 PER로 계산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전체 우리 경제 우리 주식시장 전체로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완전 한국 시장의 체제 개선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이익이 우상향한다라는 컨빅션이 있어야 있어야 되는 되겠죠.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AI 산업이 시장의 중심, 경제의 중심으로 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분간은 그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4년 연속 이익이 증익이라면 그 밸류에이션 툴이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맞다라고도 생각하고 있고 네. 반도체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이 들어오게 된다면 당분간은 PER 밸류에이션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어요. 왜냐면은 PBR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옛날부터 PER 가지고 좀 밸류에이션이나 지수 밴드를 좀 산정을 해왔었거든요. 만약에 먼저 하셨구나. 하락 추세다라고 생각될 때는 PBR로 하단을 좀 설정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상승 추세다 하면 PER로 상단을 좀 설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상단 설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12개월 선행 EPS가 8월 말만 하더라도 300포인트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370포인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PER 10배가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네. PER 10배는 3,000포인트. 아, 근데 지금은 EPS가 워낙 급등을 해서 그러니까, 네. 3,700입니다. 아, 그럼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싸다라고 할 수 있는 레벨이 옛날에 3,000이었다면 지금 3,700이 된 거. 그러면은 하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할 때는 PER이 어느 정도 그러네요. 확실하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조정 국면이고 하락 추세고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면 PBR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익 성장이 4년 연속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PER이라는 밸류에이션 툴을 가지고 설정을 해도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이렇게 밸류에이션 툴을 바꾸는 게 적정한 거냐라고 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밸류에이션 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시스템 퍼 10배 항상 보통 우리나라 네. 주식들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그냥 퍼 10배 정도 밸류에이션 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뭐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퍼가 6배, 7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나오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배 네. 뭐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하이닉스가 2배는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숫자 가지고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그게 현실화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네, 거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될수록 시장은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익이 올라가는 구간에선 PER을 반영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국 시장 보면서 늘 부러웠던 게 이 그냥 우상향 네. 이렇게 쭉 보는 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차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이제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네. 뭐 국장이 뭐 5천만 가겠습니까? 그 이상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요걸 좀 제가 묶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제 반도체주가 조금 이제 두 대형주가 조금 탄력이 둔화된다 그러면 네. 시장에 매기는 돈은 많으니까 딴 데로 가겠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과연 이제 코스닥이냐 또 하나가 이제 코스닥 중에서는 바이오나 2차전지나 뭐 이런 쪽이냐 이 섹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지수하고 섹터 두 가지가 되는데 부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단은 뭐 섹터랑 시장 크기랑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소부장이 상한가를 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 대통령은 시정연설이 있었죠. 네. 거기서 예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첫 번째가 AI였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게 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8.1%가 늘어요. 네. 근데 R&D 예산이 19.4%. 그렇죠. 산업정책 예산이 14.7% 늘어납니다. 참 전례 없는 일이에요. 네. 뭐 작년 같은 경우 좀 예산이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네. 역시 이렇게 예산 설명에서 첫 화두가 AI였고 산업정책이고 성장정책이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은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이 산업별로 배분이 되면 될수록 다시금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산업 말고 크기 말고 이제 산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전략적으로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이번 조정이 비중 확대 기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기계, 방산, 조선 같이 네. 기존 주도주 플러스 성장주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한두 달 이번 좀 시장이 등락을 보이고 과격한 조정을 보일 땐 뭘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소외주입니다. 그동안 못 올랐던 애들. 네. 최근 보면 내수주들이 좀 뭉직뭉직하고 있죠. 네. 이런 그림들이 한두 달 정도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 긴 호흡에서는
주도주를 계속 언제 살까를 고민하시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짧게 내수주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하셔도 좀 좋은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세 상승으로 바로 대세 상승.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 잡고 4,300, 4,500 이렇게 가기는 조금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좀 나중에 조정이 진짜 세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11월, 12월 네. 그리고 셧다운이 지속되는 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충분한 가격 조정 그리고 과열을 충분히 시키고 가격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흐름들을 좀 거친 뒤에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쯤부터 다시금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뭘 사야 될지 특히 주도주를 계속적으로 주목하셔야 될 그렇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전까지는 그동안 못 올랐던 애들. 근데 못 올랐던 애들도 너무 욕심 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좀 많이 반등했다? 한 5에서 8% 반등했다라고 하면 좀 수익을 확정하는 그런 짧은 매매. 짧게 매매하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본인이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네. 뭐 직장인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번 11월, 12월은 내년에 초에 다시 네. 장에 가는 거를 대비해서 좋은 종목을 좀 보유하거나 이렇게 좀 고르거나 이런 식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욕심 안 내고 낫겠네요. 네. 아마 내년 연간 전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쪽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찬찬히 찾아보셔가지고 네. 진짜 좋은 애들, 좋은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경민 부장 마침 딱 시간 잘 맞춰 오셔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쭉 들어봤습니다. 보통은 11월, 12월 연말에 좀 좋다고 그러는데요. 너무 이렇게 올해는 또 과거랑 또 사실 다르잖아요. 올해 이렇게 오를 수가 없는 거니까. 올해 9월 달에도 좋았고요. 10월 달엔 더 좋았죠. 그동안의 계절성을 깨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맞습니다. 때문에 11월, 12월 계절성도 과거랑 똑같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면들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